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당연한 명제에 인류는 그동안 지구를 대입해 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를 점차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언어천재 타일러 라슈님이 기후위기에 관해서 쓴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들려드립니다. 타일러님은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의 무보수 홍보대사를 맡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는데요. 그동안 출연한 방송에서도 환경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재미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편집되었다며, 환경 문제에 관해 자신이 비록 비전문가지만 지구의 상황이 절박함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에 관한 책이지만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은데요. 미국 버몬트주의 자연을 누리고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예를 통해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에세이 형식으로 쉽게 전달합니다. 이 책을 읽은 뒤 저의 첫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큰일 났다 였는데요. 지구 온도가 겨우 1도 올라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이 환경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배출하는 일회용품이 인간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지적하고 해결의 실마리로 선택권을 강조하는데요.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환경 문제를 외면하는 기업 제품은 불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환경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계속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환경과 기후위기에 관한 책이니만큼 만들어진 방식도 친환경적입니다. 국내 출판업계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 방식이라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종이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해 책을 펴냈습니다. 또 이 책을 낸 뒤 요즘 방송으로 기후위기 관련 캠페인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될 나의 미래, 그리고 내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냥 자연의 일부였다.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나오는 문장이다. 소설을 보면서 우리 존재에 관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어린 시절 나는 그야말로 자연의 일부였다. 나는 1988년 5월 미국 동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이곳저곳 몸에 문제가 많았다. 태어나자마자 봉화지겸, 그러니까 피하와 진피까지 세균이 침범한 심각한 피부염증이 생겨 한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열이 높고 증상이 심해 당시에는 죽을 뻔했다고 한다. 4살 때 극심한 알레르기로 건강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해 여름에는 집 밖으로 하루도 나가지 못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현관문만 나서도 순식간에 눈이 부어 감겼다. 검사 결과 지역의 모든 나무와 꽃, 털과 깃털이 있는 모든 동물과 다수의 음식에 알레르기가 발견되었다. 내게는 복숭아, 배, 사과, 딸기, 체리, 당근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했다. 오랜 치료로 나아진 요즘도 이런 과일을 먹으면 목이 가렵고 따갑다. 여기에 천식까지 겹치면서 매일 약을 먹고 매주 2번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렇게 꼬박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았다. 6살 때는 견과류 알레르기까지 더했다.
남부에 살던 큰아버지가 매년 피칸과 호두 등 견과류를 상자째로 보내주셨다. 누나가 견과류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며 견과류 상자에서 하나를 꺼내 먹었다. 나도 누나가 먹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 견과류 하나를 꺼내 아주 조금 씹어보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눈이 부어 감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속이 메스꺼리더니 구토가 나왔고 그 뒤로 정신을 잃었다. 치료를 받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견과류를 즐겨 먹게 되었지만 그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불안하고 두려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어릴 때는 꽃가루 때문에 밖에서 노는 게 힘들었고 음식 알레르기도 괴로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 아픈 알레르기는 따로 있었다. 동물 알레르기였다. 4살 무렵 털과 깃털이 있는 모든 동물에 알레르기가 생겼다. 그때 우리 집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살던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나 때문에 같이 살던 친구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되었다. 다행히 다른 가족에게 잘 입양되었지만 함께 놀던 친구를 다시는 못 보게 되어 누나는 나를 원망했다.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 어릴 때 나는 레고로 동물을 만들고 동물 흉내를 내며 놀았다. 나중에 조금 더 커서는 밖에 나가서 동물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겨울이 되면 꽃가루가 없어서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 있었다. 버몬트는 눈이 자주 내렸고 눈이 쌓인 날이 많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밤사이 어디를 다녔고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발자국을 보면 달려가 발가락이 몇 개인지 살펴보고 발자국의 주인공이 사슴인지 여우인지 라쿤인지 맞춰보았다. 어떤 동물의 발자국인지 알게 되면 들판을 건너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고 간혹 운이 좋은 날이면 멀리서 동물을 볼 수도 있었다. 동물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결핍이 동물과 자연을 더 사랑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곁에 없을 때 더 소중함을 느끼게 마련이니까. 지금 순간에도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 멀리서도 동물을 못 보고 흔적도 못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득하다. 어린 시절 내게는 극심한 알레르기가 동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 계기조차 상실이 될까 두렵다. 깨달음의 순간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지 않길 바란다. 자연의 변화는 손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겨울이 되면 버몬트는 멀리 다른 문명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뉴저지, 보스턴 등 많은 도시에서 온갖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왔다. 생계와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버몬트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연설이 내리는지 자연스럽게 알았다. 스키장마다 제설기로 인공눈을 만드는데 어떤 스키장에 누가 좋은 설질의 눈을 만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좋은 설질의 눈을 만들려면 기온, 공기의 습도, 산의 높이에 따라서 혼합물의 비율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비율이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눈 결정이 설탕이나 소금 결정처럼 거칠고 버석버석해졌고 스키날이 얼음에 껴서 넘어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버몬트 사람들은 인공눈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매 스키 시즌이면 스키장마다 스노우 메이커를 두고 경쟁하곤 했다. 폭신폭신하고 스키 타기 좋은 설질이 그의 스키장의 경쟁력이 되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는 실존 모델이 있다.
본 트라프라는 오스트리아 남작으로 그는 나치를 피해 1938년 버몬트 스토우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스키 산장을 운영한다. 영화처럼 버몬트 스키장의 역사는 오스트리아 이민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버몬트의 스키장 중 상당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버몬트주에 들어온 오스트리아 이민자들이 시작했다. 내 아버지도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스키와 밀접한 인연을 맺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스키장에서 야간 스키 강습을 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스키장으로 출근해 스키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도 야간 스키스쿨 강사였다. 조명이 비추는 밤의 설원에서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아버지는 스키장에서 프로포즈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정착한 곳이 버몬트주로 내가 10살 무렵에는 버몬트의 한 스키장 근처에 살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스키 시즌 초반이나 특별한 날에 꼭 스키를 타러 갔다. 성탄절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아버지와 미국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리 집은 유럽식과 미국식 성탄절을 모두 치렀는데 유럽식으로 성탄 전야에 선물을 몇 개 풀고 나머지 선물은 남겨서 미국식으로 성탄절 아침에 푸는 시기였다. 스키장 근처로 이사하고 나서는 전야 성탄절 아침 모두 선물을 풀어볼 수 없었다. 스키부터 타러 나가야 했다. 일단 스키를 타고 돌아온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선물을 풀 수 있었다.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선물이 스키 장비일 때였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이 그렇듯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스키장 설원도 특별하다. 우리 가족은 새 눈이 깔린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스키 시즌에 민감했다. 매년 스키 시즌 기간은 점점 짧아졌다.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이 났다. 내가 10살 무렵까지는 추수감사절이나 늦가을이 되면 스키를 탈 수 있었다. 15살 즈음부터는 추수감사절이 지나야 스키장이 개장했다. 늦가을부터 이듬해 4, 5월까지 이어지던 스키 시즌은 3월이면 끝나버렸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지구온난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지만 버몬트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버몬트 사람들의 생계는 주로 자연과 연관되어 있었다. 스키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스키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관광객이 언제 찾아와 숙박하는지, 특산품인 메이플 시럽은 언제 만들 수 있는지. 버몬트 사람들의 삶은 자연 주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변화가 확연히 감지되었다. 버몬트 스키장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가 생활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었던 이들 세대는 주말이 되면 도시를 떠나 신비롭고 낭만적인 버몬트의 크고 작은 스키장으로 여행했다. 버몬트가 스키 명소로 인기를 끌게 되었음에도 버몬트에서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600개 넘는 스키장이 문을 닫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형 스키장 선호 현상이나 지역 간 경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을 닫은 곳도 있지만 달라진 기후 패턴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후 위기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높이가 낮은 산의 눈이 빠르게 녹아버렸고 낮은 산에 자리 잡은 스키장들은 점점 스키장 운영에 필요한 자연설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높은 산을 개발하고 인공설에 투자할 자본을 갖춘 곳만 살아남았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적설량은 41% 감소했고
스키를 탈 수 있는 일수는 34일 줄었다. 주민들의 밥줄도 한 달 분량만큼 줄어든 셈이다. 연결된 다른 산업도 모두 환경과 함께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한 예로 메이플 시럽을 들 수 있다. 버몬트는 메이플 시럽이 유명한 곳이다. 많은 한국인이 내게 버몬트의 특산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그거 캐나다 거잖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 것 혹은 버몬트 것이 될 수 없다. 버몬트나 캐나다가 생겨나기도 전에 북미 원주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선에 걸친 지역, 그러니까 메이플 나무가 나는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메이플 시럽을 만들려면 우선 메이플 나무가 있어야 한다. 어린 나무는 안 되고 적어도 나무를 안았을 때 손가락 끝이 겨우 닿는 정도의 아름드리여야 한다. 큰 나무에 철로 된 꼭지를 받고 양동이를 걸어 수액을 모은다. 이렇게 모은 수액을 오래 끓여 시럽을 만드는데 양동이 1개 분량의 시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동이 40개 분량의 수액이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수액은 늘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메이플 나무는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수액이 흐른다. 버몬트는 3월 즈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 낮에는 영상으로 오른 기온이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 낮에 녹은 눈이 밤이 되면 얼어붙는다. 메이플 나무 수액은 이렇게 일교차가 큰 시기에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자연의 흐름이 틀어졌다. 날이 더 일찍 풀리기 시작해 나무 수액이 흐르는 시기가 빨라졌고 채취 기간도 짧아졌다. 3월부터 시작했던 메이플 시즌은 기후 위기로 인해 이제 1월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빨리 그친다. 스키 시즌이 짧아지면 버몬트 관광업과 수반되는 사업들이 모두 영향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계가 힘들어진다. 당장 스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숙박업도 타격을 받는다. 자연의 변화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특산품 생산도 줄어든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자연환경도 가족과 함께 즐겼던 팬케이크와 메이플 시럽도 어쩌면 우리 손녀와 손자에게는 만들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미세먼지라는 나쁜 표현. 환경에 관한 용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뜻은 과학자 또는 정치인이 의도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영화 불편한 진실이 나오면서 퍼져나가고 이슈가 되었는데 그때 미국 보수파가 반응한 것은 아니 여기에 눈이 오는데 하는 거였다. 지구온난화라면 모든 것이 다 따뜻해져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눈이 오고 이렇게 추운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건 지구의 평균 온도를 말하는 것이고 상승한 기온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 누적되니까 사람이 직접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기후변화로 바꾼 것인데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기후변화? 나쁘지 않은데 기후는 원래 계속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이 좀 더 따뜻해지는 게 눈이 안 내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상당히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우리가 처한 실제 위기 상황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도 기후변화보다 현실의 심각도를 드러내고 꾸밈 없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해지기 위해 바꿔야 할 표현은 또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다. 둘 다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기오염인데 왜 먼지라고 부를까?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과 먼지를 마시는 것은 심리적 반응이 다른데 말이다. 사전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세의 대기를 빼면 오염과 먼지인데 먼지는 말 그대로 가늘고 보드라운 티끌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집에 쌓이는 것, 늘 함께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존재. 문제의식이 전혀 담기지 않은 표현이다. 반면에 오염은 더럽게 물듦 또는 더럽게 물들게 함을 의미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다. 명백한 문제를 문제의식 없는 말로 표현하는 건 사람들이 문제를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닥쳤음에도 그것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늘고 보드라운 티끌이 아니다. 바닷가에 흩날리는 고운 모래나 사막의 바람, 건조한 겨울철 날리는 눈가루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를 태우면서 만들어지며 그 성분도 대부분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와 검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사람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질병관리본부 등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암,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등 질병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먼지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오염된 집에서 살 수는 없다.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어도 결국 오래는 살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그립다. 누구나 환경 난민이 될 수 있는 세상. 키리바시라는 국가가 있다. 태평양 중부 길버트 제도와 라인 제도, 피닉스 제도의 33개 환초섬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이다.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1.5m 남짓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키리바시의 많은 섬은 이미 바다에 잠겨버렸다. 키리바시 공화국 정부는 2014년 피지의 한 섬을 한화 약 88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유는 하나, 살 곳을 잃은 국민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는 우리에게 친숙한 대도시에도 예견된 일이다. 지구기온이 2도씨 오르면 마이애미, 상하이, 보스턴 등 도시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구기온은 이미 1도씨 올랐고 남은 1도씨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수면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바닷물 수면이 높아진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지하수도 해당한다. 해안지역 도시의 지하시설이 침수되거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도 높다. 물을 못 마시면 그 도시에서는 살 수 없으니 도시가 붕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안 지역 도시들은 이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보스턴은 20세기에 들어 해수면이 약 23cm 올랐기 때문에 특히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보스턴의 마티 윌시 시장은 연간 예산의 최소 10%를 예방기술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MIT 대학 연구원과 환경 전문 컨설팅 기업들은 많은 해안 도시에 지금 네덜란드와 같은 바다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방파제 건설 비용은 보스턴에만 한정해도 14조 원이 넘는다.
이미 보스턴의 특정한 동네에는 해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영향은 동식물 서식지의 이동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문제뿐 아니라 내전 같은 인간사에도 지대한 손길을 뻗치고 있다.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를 종파 간 분쟁이라고 하고 정치와 사상의 충돌 문제로 본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분쟁이 생기는 규모 자체는 전체 틀에 영향을 받는다. 시리아는 2007년에서 2010년에 사상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경험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리아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밀을 수입하던 러시아에 2010년 가뭄이 들면서 밀가루 가격까지 폭등했다. 자국 내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식량 수입까지 가로막힌 악조건에 빠진 것이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농민들이 대거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리면서 온갖 갈등이 촉발되었고 내전으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난민이 발생했다. 내전으로 인하여 실향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난민이 되고 만 것은 시리아의 마실 물과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 기반에 깔린 생태계도 지탱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9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직면한 데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시리아에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기존 4분의 1로 줄었다. 환경 변화로 인한 난민 문제는 계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리아 난민 문제의 배경에는 기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시리아 난민 문제는 기후위기가 야기할 현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 누구나 환경 난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바이러스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내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사나 미팅, 강연의 일정은 취소되었지만 촬영 일정은 오히려 늘어 바쁘게 보냈다. 바뀐 것이라고는 마스크를 매일 쓰게 되었다는 것 정도일까. 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마스크를 많이 사두었다.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대기오염 때문에 산 마스크를 바이러스 때문에 또 쓰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이 더 자주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겪을 일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4.6%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나도 며칠 전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으려다가 거절당했다. 외부에서 가져온 텀블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에 담거나 머그잔에 담은 음료를 옮겨 담으라고 했다. 아예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주는 것도 상당했다. 이번 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한 관심이 환기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대부분 동물에서 시작해 동물과 사람의 접촉으로 감염된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도 본래는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영장류가 갖고 있던 것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박테리아가 노출될 것이고 부패가 지연되거나 멈춰 있던 동식물 사체의 부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사체 안에 동결되었던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며 또 다른 전염병을 불러올 수 있다. 시공간으로 단절된 서로 다른 생태계가 갑자기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퍼뜨린 천연두와 홍역으로 원주민들이 죽음을 당했다. 천연두와 홍역에 관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낯선 균의 침투로 유럽인들의 직접적인 학살 이전에 이미 모살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극지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노출되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와 같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원주민이다. 서핑으로 유명한 하와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서핑 전 피부 상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에 없던 박테리아가 출몰했기 때문이다. 박테리아가 상처를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단다. 기후위기를 전면에서 맞고 있는 우리는 기온 상승에 의한 리스크를 고민해야 한다. 벌레나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확장되거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새로운 균과 박테리아가 전파되는 위험 말이다.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습관이 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건 향후 만들어갈 것에 관한 고민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